2024년 12월 15일 밤 8시 평양 고려호텔 최상층 VIP 연회장. 북한 최고위 간부 12명이 모였습니다. 공식 일정표에는 없는 모임이었습니다. 초대장도 없었습니다. 단지 전화 한 통. 오늘 저녁 8시 고려호텔로 오십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12명 모두 왔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초대였기 때문입니다.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밝았지만 이상하게 어두운 느낌이었습니다. 조명이 천장에서 내려오지만 사람들을 직접 비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을 비췄습니다. 둥근 테이블, 12개의 의자. 하지만 한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가장 안쪽 창문을 등진 자리. 누구를 위한 자리일까요? 모두가 그 자리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너무 오래 보면 관심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입니다. 비공개 회동. 기록에 남지 않는 회의. 하지만 북한의 미래가 결정되는 자리. 그날 밤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누가 권력을 얻었고 누가 권력을 잃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12명 중 한 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날의 진실을 재구성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북한 권력의 가장 은밀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2명의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리성혁.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박철수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 이날 그는 호스트 역할을 맡았습니다. 둘째, 김영호.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55세. 당 라인의 중진. 셋째, 박수진. 선전선동부 부부장. 당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사람. 넷째, 최영수. 군수공업부 부부장. 무기 개발을 총괄합니다. 다섯째, 리영철. 인민무력부장. 군부의 실세. 이날 유일한 군부 대표였습니다. 여섯째, 강민수. 내각부총리. 경제실무를 담당합니다. 일곱째, 한성일. 대외경제부 부부장. 외화벌이를 관리합니다. 여덟째, 김철수. 당 재정경리부 부부장. 당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 아홉째, 박영식. 평양시 당 위원장. 수도 평양을 통제합니다. 열째, 정명호. 사회안전부 부상. 일반 치안을 담당합니다. 11째, 최영남. 39호실 부실장. 김정은 일가의 비자금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12째, 빈자리. 누구를 위한 자리일까요? 오후 8시 5분. 리성혁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동무들, 오늘 이 자리는 중요한 결정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원수님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고 우리의 업무 방향을 조율하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결정. 업무 방향 조율. 이런 애매한 표현들. 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는 것을. 오후 8시 10분. 문이 열렸습니다. 경호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사람이 더 들어왔습니다. 최철민이었습니다. 국가보위성 부상. 42세. 모두가 그를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최철민의 직급은 부상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절반은 그보다 높은 직급입니다. 하지만 직급이 전부는 아닙니다. 최철민이 방을 둘러봤습니다. 천천히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눈을 마주치려고 했지만 대부분 시선을 피했습니다. 리영철만 눈을 마주쳤습니다. 군부 실세. 그는 최철민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사였지만 동시에 인정이었습니다. 당신도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다는 인정. 최철민이 빈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가장 안쪽 자리. 창문을 등진 자리. 그 자리 바로 옆에는 리성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철민이 의자를 빼냈습니다.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멈췄습니다. 리성혁을 봤습니다. 리성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락의 신호. 최철민이 앉았습니다. 이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최철민이 앉은 자리는 권력 서열 2위를 의미하는 자리였습니다. 리성혁 바로 옆.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최철민이 이제 당 조직의 핵심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보위성 부상이 당 핵심 회의의 권력 서열 2위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영호가 최철민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원래 그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김영호는 항상 리성혁 옆에 앉았습니다. 당 중앙위 부부장으로서 당연한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김영호는 한 자리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리에 최철민이 앉았습니다. 김영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항의하는 순간 자신이 권력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했습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니지만 저항도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임입니다. 리성혁이 다시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최철민 동무가 우리 회의에 정식으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최 동무는 보위성을 대표하며 동시에 원수님의 특별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특별 지시 전달. 이 말의 의미를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최철민은 김정은의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그의 말은 곧 김정은의 말입니다. 오후 8시 20분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내년 경제계획이었습니다. 강민수 부총리가 설명했습니다. 내년 목표는 식량 생산 10% 증대, 공업 생산 15% 증대입니다. 숫자들이 나열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숫자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관심은 최철민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할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 강민수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평소라면 리성혁이 먼저 의견을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리성혁이 최철민을 봤습니다. 최 동무,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권력의 이양이었습니다. 발언권을 넘겨준 것입니다. 최철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민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부총리 동무의 계획은 좋습니다. 하지만 구체성이 부족합니다. 식량 10% 증대를 어떻게 달성할 것입니까? 비료는 충분합니까? 노동력은 확보됐습니까? 기상 변화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날카로운 질문들. 강민수가 당황했습니다. 그는 준비해 온 답변을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철민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부총리 동무,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3일 안에. 이것은 명령이었습니다. 부상이 부총리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강민수가 리성혁을 봤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성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철민의 명령을 지지한 것입니다. 강민수는 할 수 없이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최철민이 실질적인 권력자가 된 것입니다. 오후 8시 40분. 잠깐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하지만 최철민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수진, 한성일, 정명호. 이들은 최철민에게 다가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겉으로는 인사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충성의 표시였습니다. 반면 김영호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혼자.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이동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사람들이 김영호 주변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최철민 주변에 모입니다. 권력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끌려갑니다. 오후 9시.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조직 개편이었습니다. 리성혁이 발표했습니다. 몇 가지 조직 변경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당과 보위성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합사무국을 신설합니다. 둘째, 이 사무국의 책임자는 최철민 동무가 맡습니다. 연합사무국, 새로운 조직, 그리고 그 수장은 최철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최철민이 당과 보위성 사이의 모든 업무를 통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당에서 보위성으로 가는 모든 정보, 보위성에서 당으로 오는 모든 보고서, 이 모든 것이 최철민의 손을 거칩니다. 그는 정보의 중심이 됐습니다. 북한에서 정보의 중심은 곧 권력의 중심입니다. 김영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리성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호가 물었습니다. 연합사무국의 권한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기존 조직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새로운 조직이 기존 조직을 대체하는 건지 아니면 병행하는 건지. 최철민이 대답했습니다. 김동무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연합사무국은 기존 조직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율 기능을 담당합니다. 중요한 결정은 연합사무국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은 원수님의 뜻입니다. 원수님의 뜻. 이 말 한마디로 모든 논쟁이 끝났습니다. 김정은의 뜻이라면 누구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김영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불만이 읽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연합사무국은 사실상 자신의 권한을 빼앗아가는 조직이라는 것을. 당 중앙위 부부장으로서 그가 하던 일의 상당 부분을 이제 최철민이 하게 될 것입니다. 오후 9시 30분. 세 번째 안건. 인사 문제였습니다. 리성혁이 명단을 읽었습니다. 다음 인사 이동을 발표하겠습니다. 함경북도 당 책임비서 박명수 동무 양강도로 전보. 양강도 당 책임비서 김철호 동무 자강도로 전보. 지방 간부들의 이동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인사 이동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박명수는 김영호의 측근이었습니다. 김철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을 지방으로 보낸다는 것은 김영호의 세력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누가 주도했을까요? 최철민입니다. 김영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항의하는 순간 자신도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앉아서 자신의 세력이 해체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것이 북한 권력 투쟁의 잔인함입니다. 당신이 약해지는 순간 모든 것을 잃습니다. 오후 10시. 회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먼저 일어나야 했습니다. 평소라면 리성혁이 먼저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리성혁이 최철민을 봤습니다. 최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리성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일어났습니다. 이 작은 제스처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최철민의 허락이 있어야 회의가 끝납니다. 최철민의 승인이 있어야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는 이제 사실상의 2인자가 됐습니다. 직함은 여전히 보위성 부상이지만 실제 권력은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사람들이 방을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한 그룹은 최철민 주변에 모였습니다. 박수진, 한성일, 정명호, 최영남. 그들은 최철민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다른 그룹은 따로 기다렸습니다. 김영호, 강민수, 박영식. 그들은 다음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이 장면이 상징적입니다. 북한 고위층이 두 파벌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최철민을 따르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하지만 최철민을 따르지 않는 그룹은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최철민 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북자 이명수는 2024년 10월 탈북하기 전까지 당 중앙위에서 일했습니다. 그의 증언입니다. 12월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최철민이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했어요. 회의 때 그가 뭐라고 하면 아무도 반대 못해요. 심지어 부장급 간부들도 최철민 앞에서는 말 조심해요. 왜냐하면 최철민이 김정은한테 직접 보고하거든요. 이명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사이에서는 최철민을 그림자 2인자라고 불러요. 공식적으로는 2인자가 아니지만 실제로는 2인자라는 뜻이죠. 리성혁이 명목상 일부 부장이지만 실권은 최철민한테 있어요. 리성혁도 중요한 결정은 최철민이랑 먼저 상의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김정은한테 보고될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12월 20일 비공개 회동 5일 후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영호가 당 중앙위 부부장에서 해임됐습니다. 새로운 직책은 당 역사연구소 고문. 사실상 한직이었습니다. 55세의 중견 간부가 하루아침에 권력에서 밀려났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모두가 진짜 이유를 알았습니다. 김영호는 최철민과의 권력 투쟁에서 졌습니다. 비공개 회동에서 그가 보인 불만, 그가 질문한 내용. 이 모든 것이 최철민에게 보고됐습니다. 그리고 최철민은 김정은에게 보고했습니다. 김영호 동무는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 한마디로 김영호의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김영호의 후임은 누구였을까요? 박수진입니다.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었던 그가 당 중앙위 부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박수진은 누구입니까? 비공개 회동에서 최철민에게 가장 먼저 다가갔던 사람입니다. 충성을 표시했던 사람입니다. 그 충성의 대가로 승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북한 권력의 메커니즘입니다. 새로운 권력자가 등장하면 빠르게 그에게 충성을 표해야 합니다. 늦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박수진은 빨랐습니다. 그래서 승진했습니다. 김영호는 느렸습니다. 아니,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밀려났습니다. 12월 말,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철민이 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정치국은 북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정치국 위원은 약 20명, 정치국 후보위원은 약 10명, 총 30명 정도가 북한의 실질적 권력층입니다. 최철민이 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42세의 정치국 후보위원. 이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보통 정치국 위원이 되려면 60세는 돼야 합니다. 하지만 최철민은 42세의 정치국 후보위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북한 전문가 김수진 교수의 분석입니다. 최철민의 급부상은 김정은 권력 구조의 세대 교체를 보여줍니다. 김정은은 60대 간부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대신 40대 젊은 엘리트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철민은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앞으로 40대 간부들이 더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김수진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최철민의 특징은 다재다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보위성 출신이지만 당 업무도 이해합니다. 경제도 알고 외교도 합니다. 스위스에서 유학했기 때문에 서구 사회도 잘 압니다. 김정은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런 인재입니다. 전문성과 충성심을 모두 갖춘 사람. 하지만 위험도 있습니다. 김수진 교수의 경고입니다. 최철민이 너무 빨리 올라갔습니다. 북한 권력 역사를 보면 너무 빨리 올라간 사람은 빨리 떨어지기도 합니다. 장성택이 그랬고 박철수가 그랬습니다. 최철민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독자적인 권력 기반을 만들려고 하면 위험합니다. 최철민은 이 위험을 알고 있을까요? 아마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너무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항상 김정은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 이것이 그의 생존 전략입니다. 2025년 1월,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새해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김정은의 신년사였습니다. 그 신년사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최철민입니다. 신년사 작성은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김정은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선전선동부에서 신년사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최철민이 직접 작성했습니다. 물론 선전선동부의 도움을 받았지만 주도는 최철민이 했습니다. 이것은 최철민이 이제 단순한 보위성 부상이 아니라 김정은의 핵심 참모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년사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자력갱생, 과학기술 발전, 당의 영도력 강화. 이 세 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내부 단속 강화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부 단속 강화. 이것은 숙청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충성도가 낮은 간부들을 제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누가 주도할까요? 최철민입니다. 보위성 부상으로서 그는 간부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사무국 책임자로서 당과 보위성의 협력을 조율합니다. 탈북자 박영희는 2025년 2월 탈북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입니다. 1월부터 분위기가 무서워요. 간부들 조사가 시작됐어요. 누가 충성스럽고 누가 불충한지 조사한대요. 최철민이 주도한대요. 사람들 다 떨고 있어요. 언제 자기 차례가 올지 몰라서요. 박영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 상사도 조사받았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갑자기 불려가더라고요. 3일 동안 조사받고 왔는데 얼굴이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무슨 질문을 받았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북한 내부의 상황입니다. 최철민이 권력을 잡으면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충성 검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고위 간부였던 사람도 오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공개 회동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 전체 체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철민이라는 한 사람의 부상이 북한 전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는 실체가 됐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최철민은 얼마나 오래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북한 권력의 역사는 영원한 2인자는 없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최철민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냐는 것입니다. 당분간은 안전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신뢰가 두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년 후, 10년 후는 알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철민보다 더 젊고 더 유능한 사람. 그때 최철민은 어떻게 될까요? 김영호처럼 조용히 밀려날까요? 아니면 박철수처럼 급격히 제거될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북한 권력의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최철민의 다음 타겟은 누구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최철민이 주도하는 내부 숙청의 실체를 다루겠습니다. 누가 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조사 후 어떤 운명을 맞는지, 북한 권력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공개하겠습니다. 곧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